구글 하면은 뭔가 반드시 이 사진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글이 요즘 힘듭니다. 예, 얘네가 창사 이래 최대 existential crisis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심지어 지난주 실적도 실망스러웠던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요즘 계속 일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는데 예, 뭔가 처음으로 업계 만년 1등이 맞는 위기감 이런 것 같아요. 남영님, 네. 남영님 1등 해본 적 있어요? 1등?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1등들을 관찰할 기회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네. 1등을 보면 참 1등의 삶이 피곤한 것 같아요. 항상 2등, 3등이 자기 자리 노리고 있는데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리고 또 항상 주변에서는 그 1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뭘 조금만 못해도 훨씬 더 욕먹고 그리고 시장이 재편될 때마다 1등 유지하겠어 이런 뭔가 냉소적인 시선 어느 업계나 보면은 항상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좀 압도적인데 그럴수록 시장에서 이 구조적인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구글이 지금 직면한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점심 먹고 있는데 갑자기 블룸버그에서 알림이 떠서 갑자기 한 -9%까지 가격 변동 생긴 게 노티피케이션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또 누구 실적 안 좋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티커가 구글이야. 그래서 구글이 이 챗GPT의 이제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며칠 전에 야심차게 내놓은 이 챗봇이 있어요. 공개를 했는데 그게 Bard AI라고 해서 이거를 되자마자 구글 블로그에 순다가 직접 공식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람다라는 자기들이 이제 한 그 conversational AI 뭐 language model 뭐 이런 걸 기술 홍보 좀 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챗봇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이름은 Bard라고 해. 그렇게 하면서 직접 CEO가 예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야, 9살짜리한테 이 나사의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에서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줄 수가 있다. 우리 챗봇이. 그래서 CEO가 직접 굳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 질문을 정확하게 바드한테 쳤단 말이에요. 내 9살 아들한테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에 대해서 뭘 좀 알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얘네가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의 첫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틀린 팩트였고 그리고 이거 틀린 것 같고 야 구글이 내놨다는 AI가 이따위야? 라는 반응과 함께 오늘 하루 내내 지금 난리 났던 거거든요. 뭐 그 순다 입장에서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급하게 좀 내놨던 것도 좀 이해는 되는데 근데 챗GPT는 저희 이제 그 뭐 팀원들이랑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뭐 문제 같은 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곱셈도 막 틀리던데요? 어디 뭐 곱셈을 틀려요? 양심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실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빙 서치 엔진에다가 이제 그 챗GPT를 탑재해 가지고 이제 대화형 검색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해서 이 구글 서치를 위협하고 있는데 되게 순다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빨리 내놔야 되는 게 아니었나 마음이 되게 급했을 것 같아요. 이번 어닝스에서도 포커스가 사실 AI였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 맞아요. 챗GPT가 엄청 바이럴 되고 막 작년 오픈 뭐 첫 주 만에 뭐 유저 100만 명 찍었고 뭐 그러면서 구글 너네는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쏜다 피차이는 걷다 대고 막 뭐야 새삼스럽게 6년 전부터 내가 구글은 AI first 컴퍼니라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몇 주 안에 막 발표할 거야 이러고서 급한 불을 이렇게 막 껐었는데 근데 되게 인터널하게는 이거 완전히 진돗개였다 코드 레드 시츄에이션이었다라고 해요. 나 방금 그거 못 알아들었어. 진돗개 그 우리나라에서 그 경보 있잖아요. 그래요? 데프콘 같은 거. 네네. 아무튼. 그렇구나. 아무튼 저도 그게 웃겨서 알아봤는데 현관의 이 루머에 따르면 업계에서도 이게 말이 많은데 구글에서 얼마 전에 그 텐sorFlow 팀한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야 너네 3개월 줄 테니까 뭐라도 만들어 봐 라고 하면서 이 급 지령이 내려서 이거 혼돈의 카오스 순간이었다는데 이거는 일단 루머이기 때문에 누가 팩트 체크 좀 해주시고 아무튼 이게 1등 같은 아웃풋을 안 내놓으니까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은 시장에서 몰매 만든 것 같아요. 1등이 정말 피곤하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 뭐 저도 한번 피곤해 보고 싶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TMI로 이 바드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음유시인이잖아요. 저 옛날에 막 남자분들은 뭐 게임도 많이 하시니까 이제 막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 이런 직업이고 막 살짝 음유시인처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렇게 구사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 이름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취향이고 AI스러운 느낌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챗 GPT보다 뭔가 요즘 느낌? 새삥 느낌? 뭐 이런 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미권에서는 더 바드라고 치면은 셰익스피어를 의미한다고도 하네요. 뭐 언어의 마술사 뭐 이런 느낌이죠. 저도 되게 잘 줬다고 생각했는데. 나 진짜 잘 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감성 아닐 수도 있어. 네, 마침 중국의 바이두는 또 자기들도 챗봇을 출시한다는 뉴스를 냈고 이것 때문에 15%가 뛰었습니다. 중국어로 이름이 원신 EN이고요. 영어로는 ERNIBot이라고 합니다. ADR이 15% 이상 뛰는 건 또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원신 EN이라는 게 중국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 원신은 그 중국어로 좀 잘 쓴 글, 마음을 눌러 담은 글이란 뜻이고 이 예는 한마디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를 하면은 마음을 눌러 담은 글이 표현이 된다 이런 뜻에서 쓴 것 같고 이 earn이라는 거는 영어에서도 뭐 뭔가 좀 성실함, 진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또 풀어서 써보니까 enhanced representation from knowledge integration 뭐 이런 엄청난 이름이 또 숨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거 보면 정말 이 손잡이 차이가 이거 말고도 참 머리 아픈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실적도 총체적 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구글의 이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입증해오던 사업 부분들이 전부 부진했었고 이게 뭐 아무리 경기 침체다, 광고 시장 뭐 위축되어 있다 하지만 어쨌든 구글의 이 핵심 사업이 서치 광고 수익인데 그리고 그거랑 유튜브 광고 수익 이런 거 다 전부 마이너스로 역성장했고 그리고 클라우드랑 여기 other bets라고 하는 사업 부분에 포함된 자율주행, 뭐 바이오, AI 이런 신사업 부분들이 다 여기 몰려 있는데 여기 다 적자고 이게 ROI가 더 이상 안 나온다. 너네 수익성 지표 언제부터 챙길 거냐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 공격받으면서 굉장히 슬펐던 어닝스콜이었어요. 실적도 실적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다가 막 반독점법 관련해서도 또 최근에 이슈가 막 됐었잖아요. 그 지난달에 광고 시장 독점 관련해서 이거 소송 당한 거. 근데 이게 또 처음도 아니에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2020년에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한 번 제소당한 적이 있고요. 또 사실 이것에 대한 재판도 올해 9월 달에 이제 판결이 난다고 해요. 또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문제로 미국 말고 다른 국가에서도 또 소송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딜까요? 아, 뭐 유럽에서 다시 걸겠지 보나마나. 네네. 이게 뭐 경제적으로 볼 때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되게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뭐 과거에 이미 세 차례나 EU의 집행위원회인 EC와 독과점 소송을 펼친 적이 있는데요. 2017년에는 EC가 구글이 검색 엔진 사업자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다른 서비스보다 경쟁상 유리하게 취급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에서 쇼핑하려고 막 나이키 신발 뭐 이런 거 치면은 구글 쇼핑 링크가 가장 상단에 배치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24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3조 원의 과징금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18년에는 구글이 모바일 OS 사업자로서 모바일 OS 시장, 일반 검색 시장,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묶음 판매하고 배타적 거래 행위 등으로 일반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한 행위를 되게 문제시 삼았는데 이거는 또 쉽게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한테 구글 크롬하고 앱스토어를 기본 탑재하게 이렇게 한 거죠. 이 문제로는 또 43억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의 과징금을 청구했고 또 2019년에는 각종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 애드센스 있잖아요. 이걸로 갑질을 한 건데요. 처음에는 구글 말고 다른 광고를 웹사이트에 아예 게재를 못하게 하다가 조금 완화돼서 다른 경쟁사보다 광고를 더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라고 했다가 또 경쟁 광고들 노출 방식 변경이 있을 때마다 구글한테 허락받으라고 했다가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막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걸로도 과징금을 14억 9천만 유로를 청구했습니다. 아,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벌금 때린 것만 다 합쳐보면 다 합하면 이게 한 80억 유로네요. 거의 8빌리언인데 아 참고로 이번 4분기 구글 4분기 유튜브 광고 수익이 8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게 그 EU에서 문제시 삼은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핵심은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높고 수직 통합을 달성한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 지적한 건데요. 내가 파는 것만 보고 내 것만 우선해서 봐달라. 완전 나쁜 남자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원래 어디서든 그러니까 뭔가 시장 지배력이 넘사벽 수준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가 이 문제가 된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쵸. 뭐 보통 한 50%만 넘어도 독과점으로 보는데 구글이 이제 여러 방면에 있어서 유럽에서의 점유율은 50%를 가뿐하게 뛰어넘는 수준이라서 이씨 생각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구글이 검색 엔진 점유율을 기반으로 더
좋은 고객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점유율과 정보를 바탕으로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요구할 수 있고 더 좋은 광고 게시 환경을 가짐으로써 점유율을 더 높여나가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면서 경쟁이랑 소비자 후생 자체를 저해했다고 본 것 같거든요. 검색이나 쇼핑이나 앱 다운로드나 뭐 소비자 입장에서 구글이 빠지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도 없고.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이 틈새도 안 주는 거니까 그거를 좀 손보려고 하는 건가? 원래 원래 세상은 1 등만 잘 나가는 그런 더러운 세상 아니에요? 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혁신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업들이라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글에서도 보면은 찾아보니까 이 씨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거 어필할 거다라고 공시에 올렸네요. 원래 좀 미국보다 유럽에서 규제를 좀 빡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유럽이 싫어요. 1등 하는 입장에서 싫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일단 법제 자체도 성문법 체계인 국가가 많아서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판례 중심인 미국하고는 좀 다르고요.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이게 법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인데요. 까놓고 말해서 유럽 입장에서 구글이 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남의 나라 기업이 자기 나라 와가지고 막 이렇게 활개치고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이랑 기업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나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일본 기업이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다 하고 다 해먹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뭐 아무튼 네, 이런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법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라서 저는 구글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런 벌금들을 피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소재개하고 재판하고 항소하고 뭐 이런 과정이 되게 지겨웠는지 EU에서 2020년에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라는 걸 내고 또 2024년부터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이라는 걸 시행하기로 하는데 전부 다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된 그 저격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문제 있으면 그냥 이 법으로 벌금 때려버리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저도 그걸 좀 진짜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유럽 쪽 법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통과됐었다는 뭐 디지털 마케트 액트 뭐 DMA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되게 신기해요. 게이트키퍼 같은 기업들을 규제를 하겠다가 이게 포인트인데 근데 이 게이트키퍼 정의가 EU 시장에서 최근 3년간 연간 매출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시총이 750억 유로 넘어가거나 MAU가 45밀리언 넘거나 아니면은 EU 시장에서 이 엔터프라이즈 유저가 1만이 넘는 기업들이면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건데 근데 이런 식이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장사하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이걸 못 지키면 심지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물린대요. 그냥 매출도 아니고 글로벌 매출의 10%. 대놓고 그냥 저격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정치적이라니까요. 근데 이 매출을 하니까 갑자기 그 최근에 다뤘던 그 기획사가 저는 떠오르는데 SM이요. 아무튼 네, 계속 얘기하면 EU도 EU인데 사실 미국이 구글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이미 미국에서도 지금 두 개의 손이 걸려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왜냐면은 구글의 미국에서의 반독점법 이슈가 민사랑 형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형사재판 이슈도 생길 수 있는데다가 정치적인 상황이 미국에서도 좋지가 않거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반독점 이슈에 있어서 더 스트릭트한데 오래 살아보신 분으로서 공감하시나요? struk대한 정도가 아니라 '왜 저러나.' 싶을 정도라는 거죠. 특히 바이든은 진짜 임기 초부터 너무 여러 가지로 빅테크들 괴롭혔단 말이에요. 취임하자마자 플랫폼 반독점 5대 법안 이거 냈는데 아주 패키지로 내버리고 거의 보면은 그냥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다 가져와 봤어.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또 법안만 내놓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했는데요. 이미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 이런 논문으로 되게 유명해진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리나 칸이라는 사람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이 새로운 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면은 기존 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존의 법제에서는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더라도 단기적인 소비자 편익, 즉 가격 인하 효과만 있으면은 독점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테크 기업들한테는 이 논리로 독점을 주장하기가 좀 어려웠죠. 왜냐면은 이 테크 기업들은 수평적,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소비자를 더 편리하게 해주잖아요. 소위 말하는 아마존 효과 이런 거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뭐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쿠팡 있어서 얼마나 편합니까? 뭐 제가 쿠팡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뭐 한 달에 5천 원 내서 그 회원 끊으면 무제한으로 무료 배송해주고 뭐 SNL도 덤으로 볼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 아마존 완전 짱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아마존 너무 좋은데 이제 기업으로서 보면 되게 노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맞죠. 그냥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가 도대체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데 그 독점이 뭐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그 M&A 컨텍스트에서 이 엔티트러스트 이슈인데 이게 뭔가 항상 FTC에서 뭐 인수만 하겠다고 하면은 이 반독점 어쩌고 걸고 넘어지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인더스트리 컨solidation 면에서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 인수합병이라는 전략으로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거 이거 자체도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미국 그동안의 그 독점 폐해 관련 기존 법들을 보면은 그동안의 판례들이 다 가격 담합해서 이제 인상하는 거에 맞춰왔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처럼 이런 독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얘들도 참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고 하는 게 이 틀을 확 넓혀버려요, 리나칸이. 소비자와 생산자 외에도 시장에는 다른 참여자들이 있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스타일로 쉽게 말하면은 빅테크에도 하청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 빅테크와 협업하는 다른 기업들, 그리고 소규모 업체들을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낮은 가격과 높은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리나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따라서 아마존 효과 역시 혁신을 저해하고 폐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보적인 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딱 앉으면서 담당 일진 역할을 자처하셨고요.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 본인 역시 등판을 하십니다. 법이 하원, 상원 통과해가지고 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분 연세도 많잖아요. 시간이 금이에요. 그래서 2021년 7월 달에 본인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려버리는데 절차상 이게 법보다 대통령 지시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은 정보 기술로 혁신하고 성장을 했는데 이제 너무 소수의 플랫폼들이 이걸 독점하고 있다. 거기서 피해보고 있는 작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 경쟁 촉진 행정명령이라는 거를 서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로 문제시 삼은 것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입법 내용하고 되게 비슷한데 뭐 빅테크 플랫폼에 뭐 잠재적인 경쟁 업체 구매하는 거, 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 소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문제시 삼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뭐 입법이 됐든 사법이 됐든 행정이 됐든 모든 가용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빅테크에다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욕주님은? 보면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미국 하면 원래 시장 경제, 자본주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런데 또 전 세계에서 이 반독점법이 가장 먼저 나온 나라도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안의 발단이 재밌어요. 이게 시초가 누구한테서 시작이 됐냐면 미국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자본주의식 수혜를 이루셨다는 록펠러. 록펠러 하면 다들 한 번쯤은 좀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석유왕 록펠러. 37년에 사망했던 당시에 자산이 14억 달러였는데 그게 그때 당시 GDP 미국 GDP의 1.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웠던 회사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 시장의 90%를 독점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석유 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록펠러에서 말인데요. 완전 TMI야. 여기가 뉴욕 록펠러 센터입니다. 록펠러 누군지 몰라도 일단 뭔가 유명하고 또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면은 한 365일 내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여기 저 사진처럼. 참고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곳입니다. 거의 뉴욕에서 1등 타임스퀘어가 제일 싫고요. 타임스퀘어 다음으로 싫어하는 곳인데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근처만 가도 숨을 쉴 수가 없고요. 원래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시즌이 되면은 여기 앞에 록펠러 센터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아이스케이팅 링크가 열려요. 저기야말로 이 전 세계 각국 커플들이 몰려와서 커플들이 너무 득실 걸어서 정말 더 꼴보기 싫은 그런 장소입니다. 네, 우선 저는 저거 나홀로 집에서 봐가지고 되게 가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아, 나 홀로 집에 나오구나. 나왔던 것 까먹고 같아요. 있었어. 저거 이탄. 예,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록펠러 그 센터보다는 개인의 얘기를 조금 하면은 1870년에 남북 전쟁이 딱 끝나서 미국의 평화가 찾아오고
미국이 한창 산업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시절에 한 남자가 산업 발전에 있어서 피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석유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당시에 품질이 들쭉날쭉하던 등유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잘 정제해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의 신뢰와 명성을 쌓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당시 철도 업계를 꽉 잡고 있던 밴더빌트라는 사람한테 운송 물량을 보장해 줄 테니까 운송료를 할인해 줘라는 형식의 리베이트 거래를 최초로 실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쟁자보다 더 싼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고 경쟁에서 이긴 상대한테 나한테 회사 팔고 가족을 보전하던가 아니면 그냥 망하던가 막 이렇게 얘기하던 요즘으로 치면은 그 영화 신세계에서 살려는 드릴게를 본인 사업이 너무 좋아서 수완이 너무 좋아서 밥 먹듯이 외치던 남자 록펠러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아니 진짜 얘밖에 없었나 그때? 석유에서 어떻게 얘밖에 없을 수가 있지? 아, 이분이 그 클리브랜드에서 짱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클리브랜드 대학살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그 정유 업체들 막 20몇 군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먹거나 아니면 그냥 파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본가로서의 그의 성공이 GDP로 볼 때는 미국에게 되게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문제도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요. 뭐 자주 나오는 레퍼토리죠. 뭐 자유방임 시장에서 부자와 함께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이게 양극화 문제인데 이 1800년대 말부터 미국의 불평등 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소수의 기업들이 산업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기가 참 힘들었죠. 요즘으로 치면 그냥 완전 하청 얘기랑 비슷한 건데 때문에 독점이라는 키워드가 사회의 화두가 돼요. 그래서 1880년도부터 2008년까지 독점이라는 단어가 시중에 출판된 책에서 사용된 빈도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1880년대에서 1910년대를 보면 빈도가 점점 높아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항상 사회 현실을 반영하게끔 아니면 최소한 반영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법 판결에 있어서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건 별로 좋지 않지만 입법의 경우 민의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대신 행해줘야 하니까 늘어나는 독점에 대한 이런 제재 요구 속에 1890년에 상원 의원이었던 존 셔먼이 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셔먼 안티트러스트 액트라는 거를 발의를 해요. 이거 뉴욕 주민님 당연히 알고 계시죠? 아이고 이거 고등학교 때 맨날 미국 역사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 다 이거 기억하시죠? Sherman Antitrust Act. 근데 이거 단어도 중요한 게 이게 antitrust잖아요. anti competition도 아니고 anti monopoly도 아니고 이 antitrust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trust라는 개념을 처음 어떻게 보면 만든 게 록펠러이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냥 대놓고 록펠러 저격법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이유도 그렇지만 되게 이런 법안의 발의나 이런 법적으로 규제하고 이런 게 되게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 반독점법 탄생 배경이나 이런 걸 봐도. 근데 이 법이 생기긴 생겼는데 별다른 일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1890년에 생겼는데. 근데 진짜 변화는 한 15년 정도 있다가 1904년에 아이다 타벨이라는 기자가 쓴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라는 글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요즘에 유튜브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막 신문이나 잡지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다가 록펠러가 어떻게 부를 쌓아 올렸는지, 과연 그게 정당한 부인지, 그 과정들을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낱낱이 드러냈고, 그녀의 글을 읽은 사람들이 막 화내면서 독점 아웃 하는 사회적 여론이 이렇게 막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서 1906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스탠다드 오일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 록펠러는 많이 생산해서 싸게 파는 게 무슨 죄인가라는 논지에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비유를 했냐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 주부가 와서 사는 게 쌀까? 호텔 주방장이 사는 게 쌀까? 아니면 군대를 먹여 살려야 하는 보급관이 사는 게 쌀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희한테 물어봐도 답은 되게 명쾌하게 내릴 수 있겠지만 록펠러 회사의 경우에는 좀 적용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록펠러가 싸게 팔아서 다른 거의 모든 석유 기업들이 흡수되거나 망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래저래 쌓은 업보가 많은 록펠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뉴욕 주민님? 그래서 결국 5년 뒤인 1911년에 스탠더드 오일이 34개 독립회사로 쪼개져 버리죠. 다 쪼개지고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온 기업들이 오늘날의 이 석유 메이저들, 뭐 엑선, 셰프론, BP 그리고 지금도 미국 역사상 최대 부자 하면은 이 록펠러 이름부터 나오는 게 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 정도면 뭐 거의 미국 자본주의를 세웠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원래 원제로 돌아가면은 미국은 판례주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 반독점법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 스탠드 오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선례를 많이 남겼고 독점 기업의 분할을 이렇게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고, 대표적인 예로 영화사 이 패러마운트 그리고 AT&T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최초로 이제 분할 사건을 심리한 이래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 52개의 분할 사건을 판결을 하고 이 중 45개 사건에서 분할을 실제로 명령을 했고 알코아 같은 경우 3개로 쪼개지고 패러마운트는 극장하고 영화 배급사로 분리되고 AT&T도 8개 기업으로 쪼개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구글 입장에서 두려울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기업이 반독점법에 의해서 실제로 분할된 적이 있다. 여러 번 있다. 그런 선례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색 시장이랑 광고 시장 독점에 관한 제소 내용이나 근거도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서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검색 독점권의 경우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 90%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70%가 넘는 것을 활용해서 구글의 어플들을 제조사에게 끼워 팔기를 했다는 점. 네, 또 핸드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OS 팔 때 구글 플레이랑 GPS 기능 넣고 싶어? 그러면은 핸드폰에다가 구글 어플 잘 보이는 곳에 선탑재하자. 이런 조건 다는 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냥 딱 들어도 아까 그 유럽 EC에서 제기한 문제랑 거의 똑같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지배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돈을 엄청 쓰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어요. 아유, 왜 돈 쓰는 것까지 난리야. 이게 일단 돈을 쓰는 이유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 디폴트 값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구글도 아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또 유도할 수 있고 경쟁자를 배척할 수 있는지 법무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구글은 나름 아마존에 쇼핑하거나 익스피디아에서 항공권을 사려고 구글에 꼭 올 필요는 없잖아요. 구글의 경쟁자는 다른 검색 엔진이 아닌 뭐 틱톡, 메타, 아마존 같이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사이트들이라면서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또 제시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게 잘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가 눈도장을 세게 찍어놔가지고. 누구요? 누구 도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글의 상대로 나온 사람 말인데요. 현재 반독점법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 조나선 켄터라는 사람인데, 바이든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커리어상 완전 구글의 담당 일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업무를 담당하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민간으로 옮겨서 반독점 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옐프 등이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주로 대리하면서 구글의 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여기 헤드라인 보시면은 빅텍 크리틱, 이거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거든요. 이분이 발표한 최근 광고 시장 독점 문제에 관련한 스피치를 보면은 광고 시장에서 구글은 그저 신입니다. 구글 광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 광고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구글 광고 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광고를 못하게 하고, 거의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몇몇 직원들은 구글을 막 권위적 중개자 아니면은 신처럼 구는 악몽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역시 EC에서도 구글을 제소한 바가 있었잖아요. 미국도 EU도 제소 내용은 다 비슷한데, 미국에서 좀 재미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직원들의 내부 고발 현황입니다. 2016년에 구글의 디지털 광고 임원이 내부 메일로 우리가 플랫폼, 거래소, 네트워크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골드만이 뉴욕 증권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딱 들어도 문제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겠죠? 진짜로 골드만이 뉴욕 증권 거래소를 가지면 뭐 어떤 개념이 되는 건가요?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구글이 투자은행이자 브로커 딜러이자 증권거래소이자 바이사이드 쩐조들한테 돈 받아서 운영하는 펀드이자 뭔가 진정한 시장 독식 멀티플레이어. 그럼 이런 회사가 실제로 월스트리트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불가능합니다. 걸까요? 이거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네. 있을 수 없죠. 네. 그리고 법무부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시면 광고의 모든 프로세스를 모두 커버하고 있는 구글을 상대로 온라인 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주가 $100를 쓸 때 그 과정에서 $35는 구글이 가져간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많은지 아니면 적은 건지 기준을 잡기도 어려운 게, 왜냐하면 구글에 있는 사이트들의 광고를 달 경쟁사가 없어요. 이게 기준을 이걸 뭐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5라고 하니까 $35 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유튜브는 더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제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법무부가 구글이 광고의 동적 할당이라는 걸 통해서 경쟁사들을 의도적으로 못 들어오게 판을 짰다고 얘기했는데요. 동적 할당을 먼저 설명드리면,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대를 설정을 하면 그에 맞게 입찰을 진행시켜주는 건데, 이 동적 할당은
오직 구글 프로그램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에 광고 인벤토리가 다른 거래소로 넘어가려고 하면 팔아버리도록 설정해서 타 경쟁사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광고만 팔리게 조작을 해놓고 경쟁에 있는 척 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아무튼 구글은 이렇게 독점 이슈로 법무부랑 실랑이 중인데 사실 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사례들은 되게 옛날 사례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쪼개져서 말이죠. 뭔가 구글 입장에서 좋은 뭐 이런 최근 사례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그나마 구글이랑 좀 비슷했던 상황에서 독과점으로 이게 법무부랑 볼장 다 본 기업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AT&T랑 마이크로소프트이고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것들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액티비전 이거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요. 이제 인수 발표한 지가 언젠데 심지어 95불 주고 사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얘네들 때문에 75불이에요. 그 주가가. 그래서 그 AT&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쪼개졌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예시들 중에서 가장 컴패러블한 것 같은데 88년에 설립된 이후에서 90년대 이 PC OS 시장을 80% 이상 확보를 했고 완전 다 평정을 하고 독점적인 위치까지 올라가는 기업인데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98년도에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 혐의로 제소하게 됩니다. 아, 이게 OS 시장을 독점해가지고 제소한 거죠? 네, 그것도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때 당시 끼워 팔기를 했다. 이거를 좀 문제 삼은 건데, 왜냐면 이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브라우저 시장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갔었던 게 있었어요. 넷스케이프 기억나시나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어디서 이거 보고 본 되게 거 같긴 해요. 감동받았어.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 같긴 한데 제가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우리 몇 살 차이 안 나잖아. 뭐지? 저 이거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거 아이콘 보고. 너무 어, 오랜만에 울 것 같아. 아무튼 그 상태에서 한 3년 만에 역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PC에 이제 윈도우 OS를 유통을 해버리면서 동시에 이제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으니까. 그래서 덕분에 96년도 초에 5% 수준이었던 점유율이 50% 이상까지 상승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윈도우즈 이용 중에 불편하면 사용하는 그 연결 그 마법사 있잖아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런 거 좋아. 해리포터보다 먼저 있었던 이 위저드. 이 마법사에서 의도적으로 익스플로러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막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베타적으로 배포하고 홍보하고 또 경쟁 브라우저의 진입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이 끼워 팔기 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법무부의 다양한 제소 항목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근데 그냥 이것만 딱 놓고 볼 때 지금 구글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에 구글이 만든 어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익스플로러를 완전 판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판은 판결은 어땠을까요? 이게 되게 구글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참고 판례가 될 텐데요. 소심에서는 회사를 분할하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바로 분할하지 않겠죠? 당연히 항소를 했고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그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 합의로 바뀌면서 잘 마무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합의 내용 중에 뭐 유럽에서는 컴퓨터 설치 후 뭐 브라우저를 고를 수 있게 뭐 선택권을 부여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기로 하고 되게 별탈 없이 넘어갔는데 이것만 해도 다행인데 빌 게이츠는 당시에 되게 회고를 하면서 되게 아쉬워했다고 해요. 막 소송 없었으면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윈도우 모바일이 시장을 장악했을 거다 막 이러면서 되게 아쉬워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아쉬워할 일이 맞나? 되게 천만다행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송 중간에 아들 부시 정부로 공화당 정부로 바뀌어서 망정이지 클린턴 이후에 그 민주당 정부가 계속됐으면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분할이 되어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EU와 미국이 되게 다른 점이 그 법무부에서 원고 입장으로 소송을 직접 법원에 거는 형식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이 법무부 인사들도 대거 교체됐고 그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이렇게 합의를 원만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소송이 구글한테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요? 합니다. 네. 뭐 과거에 반독점법 적용해서 기업이 해체된 사례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가장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그 정부가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합의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정부는 바이든이잖아요. 임기도 아직 남았고 또 새로 규제하려고 법안까지 막 만들고 있고 또 법무부에다가 담당 일진까지 심어놓고 정치적인 지형이랑 분위기가 되게 마이크로소프트랑 많이 다른 것 같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소송건들이 기존 법을 근거로 고소하는 건데 새로운 법이 나왔다고 하면은 위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제출하고 또 항소에 항소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고 입장에서 훨씬 소송 걸기 쉽고 입증하기도 쉬운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모두 사실 빅테크 기업,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난 정말 진심으로 모르겠어. 왜 우리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모르겠는 게 이 반독점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도 그리고 인식도 이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바뀌는 게 정상이고 바뀌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좀 너무 세게 때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이게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얼마 전에 FTC에서 메타가 무슨 VR 스타트업 인수하는 것까지 딴지 걸면서 그걸 갖고 반독점법 갖고 걸고 넘어진 건데 스타트업 인수했는데 그리고 아직 독점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아직 경쟁도 아니고 그냥 potentially anti-competitive 할 수도 있으니까 규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이 더 이상 이 독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경쟁에 대한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애매해지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스타트업 VR 인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미국에서는 굉장히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뉘앙스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적어도 그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뉴욕 주민님 그 의견 되게 동의를 하는 게 V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뭔가 시장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에서의 그 독과점적인 점유율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지레짐작해가지고 벌써부터 뭐 경쟁을 저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들이 엑시트가 인수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또 경쟁 기회 박탈의 관점으로 또 보지 않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버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페이스북한테도 메타한테도 그 기존의 그 인수를 승인해준 인스타그램이나 뭐 왓츠앱도 막 도로 뱉어내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미친 분위기인데 말 다 했죠 뭐. 그래서 구글이 법무부랑 대화로라도 잘 풀어서 합의라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분이 그 담당 일진이라 가지고 쉽진 않겠지만 안 그러면은 정말 하나의 구글로서의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근데 또 모르죠. 사실 록펠러도 스탠다드 오일이 쪼개지고 나서 더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막 그 회사를 이제 분할시켰던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쩌면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가 더 쪼개지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구글도 쪼개지고 나면은 오히려 이렇게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희망회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렇게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 오늘 너무 슬퍼.